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날씨 매우 좋더라고요. 오늘 진짜 좋죠. 주말도 좋았어요. 네. 주말도 좋았고. 갑자기 비 딱 그치고 나니까 네. 아침에 약간 쌀쌀하더니 쌀쌀 정도가 아니라 춥던데요, 이제. 그러니까요. 갑자기 가을 왔어요. 네. 오늘 하늘 보면 구름도 하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뭐 더워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지금 뭐 보니까 뭐 주말까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말까지는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맨날 틀립니다. 맨날 맞아요. 틀리지만 네. 어쨌든 온도 안 올라가고 날씨 맑고 이러면 우리 바깥 활동하기 되게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바깥 활동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 네. 이게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뭐냐면은 오늘 이제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네. 동결하게 되면서 이제 6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이 동결하게 됐거든요. 한번 그 인상의 역사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네. 역사라고 하기도 조금 짧기는 한데 2021년도 1분기 때 이제 동결됐고 2분기부터 조금씩 올렸습니다. 표 하나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올렸어요. 이때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뭐 한창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서 그때 계속 올렸거든요. 네. 올리다가 이제 작년 2분기 때 올리고 지금 이제 연속 6분기 연속해서 동결하게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동결하게 됐냐 하면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실은 기본요금, 네.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 조정요금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연료비 조정 요금을 이제 지난번과 똑같은 5원으로 유지하게 되면서 이번에 결국 다시 동결하게 됐는데 연료비 조정 요금이 뭐냐 하면은 이제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좀 반영을 해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연료비 조정 요금의 계산을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 유연탄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연료비 변동 상황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에는 연료비가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원래는 마이너스 5원을 가는 게 맞았어야 되는데 네.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는 한전이 워낙 지금 뭐 재무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대치인 플러스 5원을 계속 그냥 유지를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로는 실제로는 지금 에너지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연료비를 죄송합니다. 전기 요금을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뭐 한전의 재무 상황 그리고 이제 연내 인상 이야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는 원래는 이번에도 올릴 가능성도 사실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저래 하다가 이번에는 결국에는 일단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달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지 조금 가능하지 않겠냐.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에는 동결한 거는 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8월달에 전기요금이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이번에 못 올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근데 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고 했죠. 이게 그 한국전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면 네. 조금 전에 그 댓글창에도 나오는데 올려라 좀. 올려라 좀. 네. 그리고 내가 뭐 한국전력 투자는 안 하고 나는 그냥 전기만 사용하는 그쵸. 일반 그 전기 소비자다 싶으면은 올리지 좀 마라 좀. 그렇죠. 이게 이렇게 엇갈리죠. 네. 이게 제가 그래서 기사 헤드라인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검색을 하다가 너무 참 극명한 그런 반전이 되는 게 나와서 이렇게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보시면은 위에 헤드라인 보면은 폭염 끝나면 올린다더니 점점점 전기료 동결에 실망한 한전 개미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 기사를 읽어 보시면은 이제 한국전력 투자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오늘 동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실망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밑에 기사들을 보면은 전기료 일단 그대로 연내 인상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뭐 10분기 연속으로 지금 연료비 조정 단가가 동결됐고 6분기 연속으로 이제 전기요금이 동결됐다라고 하면서 네. 이 기사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조금은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워낙 물가 인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되면은 특히나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에도 보면 예전에는 무조건 다 LNG 뭐 이런 걸로 다 뗐는데 네. 요즘은 전기로
또 이제 난방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전열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부담감도 당연히 이번에 감안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4분기는 동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또 국민들이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은 한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네. 오늘 주가 일단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네. 한전이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결국엔 상장사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얼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지가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8.43%가 빠지면서 전기요금 동결이 안 좋게 지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사실 재무적인 상황을 보면은 안 좋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지금 작년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가 4,400억 원이 네. 늘었습니다.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바로 이제 실적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전이 작년에 이제 2분기 이후에 보면은 아까 계속 올렸잖아요. 네. 이게 올리면서 보시면은 지금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네요. 작년 2분기 때 이제 마이너스 2조 2,724억 원, 쉽게 말하면 2조 적자를 받고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흑자입니다. 이것도 1조 9천억, 1조 9천억, 1조 3천억 막 이런 수준으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데 네. 왜 부채가 늘었냐? 왜 늘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은 뭐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사실은 부채를 많이 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만 지금 나가는 것만 해도 흑자를 내고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네. 적자를 낼 수밖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원래 사실은 한전이 뭐 재무 상황이 별로 안 좋기도 했지만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절 그리고 이제 또 뭐 러시아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연료비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20년, 21년, 22년까지 많이 올랐는데 그때 적자 보면서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 부채가 굉장히 많이 그때 몇 배가 늘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작년부터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했지만 네. 전기요금을 올렸어도 지금 제한적으로밖에 올릴 수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금 재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이자 갚느라고 허덕여서 그렇죠. 부채가 줄질 않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늘리는데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저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사실 네. 올해 넘어올 때 전 세계에서 전력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그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고 맞아요. 네. 그 계획을 보면은 뭐 북미 얼만큼 늘어나고 뭐 어느 나라 얼만큼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한전이 얼만큼 그 전력 계통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지 금액을 보니까 제가 그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거의 안 늘어나는 그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네.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있긴 있었는데 네. 너무나도 뻔하죠. 돈이 없으니까 부채가 그쵸. 많으니까. 네, 지금 그랬었죠. 뭐 부채 이자만 연간 네. 4조 원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사실은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네. 또 이제 국민들이 요즘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또 높이는 것도 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결국에는 그래도 연내 인상, 쉽게 말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전 자체도 지금은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부채를 탕감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네. 흑자 구조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구책도 지금 많이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사 조직도 지금 20% 이상 늘리고요. 이번에 추석 때도 뭐 지원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 그런 이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전기 요금만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구책을 쓰고 있으니까 올리더라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지금 한전의 그러면 액션 아닌 액션도 조금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그 양가 감정이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한국전력이라는 그 전력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기를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의 부채가 줄어드는 걸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기료는 안 오르길 바라죠. 그렇죠.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대왕고래가 선곡을 해서 와, 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오면 저렴한 저렴한 원료비로 네.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 농담입니다. 대왕고래 화이팅. 농담입니다. 네. 돼야죠. 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지금 주말 사이에 그
독일의 폭스바겐 살리기가 시작이 됐고 네네. 동시에 유럽에서는 자동차 기업들이 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탄소 정책을 좀 유예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번 전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굉장한 실적 악화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이 유럽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잖아요. 관세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싸게 만들어진 전국 전기차들 때문에 지금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럽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은 탄소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유럽 연합은 승용차 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15% 감축하고 2035년까지는 100% 감축해서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2035년부터는 유럽 연합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시행하기 전에 긴급 구제 조처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2035년까지 100% 전동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제를 목표대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면 유럽 자동차 업체들만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럽 자동차 업체라고 하면은 뭐 벤츠, BMW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온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 유럽 내에서 규제 때문에 그리고 유럽 내에서 흘러들어오고 있는 중국 전기차 때문에 유럽 폭스바겐이 힘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이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요. 거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뭐였었냐면 지금 짙은 녹색 그래프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내연기관차고요. 회색 그래프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역전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넘어섰네요. 넘어선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물론 중국 전기차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고 해도 내연차가 더 많이 팔렸었어요. 이게 그 초록색 그래프가 더 높으면 내연차가 더 많이 팔린다는 건데 네. 이게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내연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와. 그러면 중국 내에서 내연차를 판매하고 있는 독일 기업들 네. 뭐 벤츠, 폭스바겐, BMW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벤츠와 그 다음에 BMW는 프리미엄급이라고 치면 보급형 브랜드인 이 폭스바겐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이 됐건 중국이 됐건 안팎으로 그러니까 원투펀치를 다 맞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타격 입은 독일에서는 폭스바겐 살리기에 돌입을 했잖아요. 외신에 따르면 지금 그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지난 20일 독일 엠덴에 위치한 폭스바겐 공장을 방문해서 폭스바겐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하겠다는 점을 알리게 된 거죠. 네. 아,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전기차 보조금 그러면 다시 살려줄게요라고 한 건데 사실 지금 독일이 검토하고 있는 보조금은 오래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한 이후에 전기차를 구매하면은 신차의 경우에는 6,000유로, 그다음에 중고차의 경우에는 3,000유로 정도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점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보조금이 부활하게 된다면 사실 2년째 역성장하고 있는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국내의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는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이 자료를 낸 걸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그 독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판매를 중단하면서 지금 역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2023년과 2024년에 모두 전기차 판매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전기차 보조금이 당연히 부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독일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량도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의 전망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저는 유종 기자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네. 실제로 유럽의 전기차, 특히 이제 독일의 전기차 판매가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얼만큼의 좀 그 이득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CATL이나 BYD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들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수준이고 현재 판매하는 대부분의 차들은 SK온이라든지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지금 삼성 SDI 특히나 이제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네. 폭스바겐이 살아나면은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차 특히나 MEB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아우디랑 아우디죠. 아우디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성 SDI 좀 많이 네.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사실은 같이 늘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어디였죠? 그 포르쉐의 마칸 EV부터 시작을 해서 CATL 배터리 CATL 들어갔죠? 배터리 들어가기 네.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도 NCM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쭉 간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같이 수혜를 입으면서도 네. 당연히 중국이 좀 더 많이 입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 한국에서도 어렵고 미국에서도 어려워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럽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숨통이 좀 많이 트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LG랑 SK는 지금 이제 유럽 공장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좀 뭐 관세라든지 여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뉴스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뭐가 있었냐면 SK온이 이제 오늘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 네, 다음 주부터인데요. 10월부터 미국 공장에서 현대차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네. 이거는 미리부터 알려져 있는 거였었는데 원래 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라인을 포드 자동차가 워낙 안 팔리니까 이거 네. 계속 포드 라인으로 유지하면 안 되겠는데라는 뭐라 그럴까 위기감 이거는 연초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찌감치 포드로 공급하는 라인을 현대차 라인으로 바꿔오는 작업을 했는데 네. 그 작업이 완료가 되고 이제 10월부터는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네. 그럼 포드 전기차가 얼마나 안 팔리기 때문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난 2분기 그러니까 2024년 올해 스로 EQ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네. 상반기까지 어떤 전기차가 많이 팔렸는지 미국에서 등록됐는지를 보면은 1위가 토요타 라브4. 저게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전체차. 아니 전기차. 그래요? 네. 네, 일단 말씀하시죠. 네. 라브4. 네. 일반 차 같습니다. 일반 네, 차. 전체 차량 다 전체 다 포함해서. 근데 라브4 같은 경우에는 PHEV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기에 상당수는 그 전동화 차량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테슬라 모델 Y가 거의 비슷하게 팔리네요. 그러니까 모델 네. Y 그다음에 포드 F150. 네. 근데 사실 포드 F150은 원래 미국 내에서 역사적으로 판매 1위를 항상 기록하고 그렇죠. 있었던 그런 네.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순위가 좀 밀리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계속해서 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했다가는 네네. SK 입장에서도 좀 안 되겠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이게 전기차인지 아닌지는 네. 죄송해요. 저는 전기차인지 아닌지는 좀 추구 지금 보다 보니까 뭐 캠리, 코롤라, 시빅 이런 차들은 네네.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네. 저거는 전체 차량 대수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라브4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대체적으로 대부분이고 네. PHEV도 이제 최근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지금 놀란 거는 포드 F150이 사실은 전체 차량 판매에서 1등을 뺏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지금 뭐 모델 Y한테도 당연히 졌고 그리고 라브4한테도 뒤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보면은 자동차 판매에 대한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SK에서도 그 어느 차의 배터리를 만들지에 대한 전환을 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좀 되게 큽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지금 SK가 사실 미국 내에서 자체 공장도 짓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블루오블로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체 공장 내에서 짓고 있던 배터리의 대부분은 원래는 사실은 뭐 당연히 포드 향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현대차용 배터리용 공장 따로 짓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대차랑 그 SK온이 머리를 잘 썼다고 볼 수 있는 게 다음 달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현대차가 HMGMA라고 하는 네. 메타 플랜트, 네. 그러니까 친환경차 전용 공장이 다음 달에 현대차가 오픈을 합니다. 음.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당연히 거기서 또 수급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바로 옆에 보니까 SK온 공장이 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지금 우리 EGMP 차 만들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우리도 진짜로 보조금 받아야 돼요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는 SK온의 배터리를 넣어서 가져가게 된다면은 현대랑 SK온 양쪽 다 지금 위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네. 자동차 이야기는 우리 류종훈 기자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뉴스는 요즘 뭐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사실은 MBK와 고려아이언 이야기죠. 고려아이언 MBK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연일 뭐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네, 오늘 드디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가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실게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영풍정밀은 오늘 올랐습니다. 네.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만 원이 공개 매수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공개 매수가 부러지게 되면 또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아요. 좀 올랐고요. 근데 영풍과 고려 아연은 빠졌습니다. 특히 영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갔다가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영풍은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영풍은 왜 올라요? 네. 예. 영풍 정밀이랑 고려 아연은 이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영풍은 그렇죠. 뭐 사실은 별개거든요 이번에. 네. 그런데 같이 올랐다가 이제는 결국엔 다시 정상화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고려 아연이 조금 오늘 좀 빠졌습니다. 뭐 고려 아연 아시겠지만 MBK의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은 66만 원인데 네. 이미 뭐 많이 넘어섰고 이제 지난주 이제 마지막 때 65만 얼마 죄송합니다. 73만 5천 원이었죠. 네. 거기까지 갔다가 오늘 좀 빠진 건데 이걸 보면서 이제 고려아연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결국에는 MBK가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느냐 네. 그리고 이제 최현범 회장이 그 대항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헤드라인을 보면은 여론전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오늘은 영풍이 아침부터 굉장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보도 자료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연합해서 이제 이번에 추진 중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서 영풍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최연봉 고려아연 회장의 전횡을 막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스스로 팔을 자르고 살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MBK 파트너스의 일대 주주 지위를 양보하면서 공개 매수에 나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팔을 잘랐답니다. 팔을 자르는 그런 지금 이제 엄청난 우리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네. 최윤범 회장의 그런 경영권을 우리가 뺏어오겠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풍에서는 이제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뭐 방만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MBK 고려아연 쪽에서 우리와 MBK에 대한 흑색 선전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네. 어떤 이야기하냐면은 MBK에 대해서 중국 자본 운운하면서 해외 매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고려아연 쪽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현범 회장 자신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스미토모 상사의 손을 벌리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지금 MBK 최윤범 회장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지금 사실 풍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윤범 회장이 소프트뱅크, 베인캐피탈, 스미토모 등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난 그 투자자에 대해서 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유례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영풍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고려아연 쪽에서는 고려아연이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네. 주변에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고려아연에서 보면은 이제 저번에 김두겸 울산시장이 한번 네. 고려아연 1인 1주식 가지기를 하면 울산 어떻겠느냐. 시민, 네. 그렇잖아요. 울산 시민이 120만 명이니까 그러면 120만 주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 오늘 이제 울산시청에서 이제 50개 시민단체로 만들어진 곳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진짜로 고려아연은 대한민국 비철금속 산업의 중추적인 기업으로 울산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면서 1인 1주식을 한번 매수를 해서 우리가 고려아연을 지켜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기존의 정치권이 조금 나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단체까지 지금 같이 나서게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고려아연의 80여 개 고객사 쪽에서도 고려아연 품질 유지 요청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고려아연이 만약에 영품과 MBK 쪽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고려아연은 지금까지 높은 품질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MBK가 공개 매수에 성공할 경우 2차 전지나 반도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중국 가치사슬 구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려아연의 신성장 동력인 트로이카 드라이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산업 역시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기존에 그냥 아연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니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부가적인 여기서 이제 더 발전되는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죄송합니다. 네. 많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오늘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전까지 오게 되면서 더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MBK 파트너스 쪽에서는 한 차례 지금 기자 간담회를 가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 쪽에서도 이제는 여기에 대응하는 또 기자 간담회를 내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일 잠시만요. 내일 이제 내일 언제죠? 맞아요. 24일에 시간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나요? 네. 내일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일 이제 여기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 그랑서울에 있는 고려아연 본사에서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요. 여기 기자회견에는 이제 고려아연 CTO인 이재중 부회장과 핵심 기술 인력 등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일 관심 가지는 건 고려아연이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역공개 매수를 과연 얼마에 할 것인가, 네. 할까 말까도 할까 궁금하고, 말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줄 수 있을 법한 내용이 오늘 하나 나왔는데 이제 스마트 카르마라고 하는 이제 시장 여기 조사 업체인가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했던 게 MBK가 공개 매수 가격을 90만 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지금 관측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66만 원보다도 한 35%더 높아지게 네.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관측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그냥 보조 지표로 그냥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을 때는 9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엑시까지 염두한 가격이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MBK가 이 부분을 실제로 공개적으로 가격을 올릴 건지 또 이제 최은봉 회장은 그러면은 얼만큼 네. 방어를 할 수 있을 건지 사실 9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좀 기존에 부담스럽- 2조 원으로는 안 네. 돼요. 한 3조 이상의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게 뭐 MBK 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네. 이유도 지금 운영하는 펀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2조 한 몇천억 정도 되는 네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펀딩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도 쉽지 않을 거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최은범 회장 역시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가 좀 피를 덜 보면서 이걸 네.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거다 보니까 뭐 90만 원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걸 네. 내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내일 또 이제 뭐 그 고려아연 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좀 간략하게 전해드릴게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오늘 베트남에 2조 4천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 OLED 공장을 베트남에 짓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 초에 4조 원을 투자해서 8세대 OLED 라인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투자는 사실 OLED 전공정이고 사실 전공정은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데 네. 후공정은 사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후공정을 어디다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 네. 후공정을 베트남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작년에 4조 원 투자한 거에 연장선상에 베트남의 후공정 2.4조 원을 투자 결정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보다는
이것도 그 김경환 연구위원이 참 요런 뉴스를 그러니까 공유를 해줬는데 뭐냐면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이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그 중국 IT 매체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한글 요 한자를 해석을 해보면 아이폰 16의 특정 패턴이 BOE 패턴에서만 보이는 뭐 461 나노미터라고 해요. 여기 기술적인 건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패턴이 BOE 패널에서만 보이는데 이 패턴이 아이폰 16에서 보였다라는 내용이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매체에서 전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사실 지금까지 아이폰 16에 BOE OLED가 탑재됐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사실 공급 승인을 받았다는 설은 있었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봤는데 그래서 뭐 BOE도 아이폰 16에 OLED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았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아이폰 6 프로랑 프로 맥스에는 당연히 뭐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건 맞는데 아이폰 16에는 그러면은 BOE가 들어갔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아이폰 16에는 BOE에 OLED도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전해드리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그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는 8.6세대를 작년부터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후공정까지 베트남에서 하겠습니다. 요게 됐었던 거고, BOE도 그리고 작년에 11조 원 투자해서 8세대 OLED 디스플레이를 공장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이런 아이폰에 들어가는 건 6세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율이 나와요. 근데 8세대로 가는 거는 결국은 뭐 아이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8세대 공정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삼성도 투자했죠. BOE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근데 LG만 지금 투자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정도 되는 스마트폰 규모까지는 우리가 그 6세대만으로도 중국을 따돌리기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네. 만약에 8세대, 지금 OLED 말고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중국을 제치고 그 도망갈 수 있는 구석이 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8세대 투자가 LG 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사실 이 OLED 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라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돈이 없어서 신규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빠르게 도망치려면 8세대까지 돼야 된다. 8세대가 지금 좀 삼성 디스플레이는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좀 잘 못하고 있어서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참 OLED 하면은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요. 앞서 있는 회사인데 네. 이게 또 새로운 또 R&D 투자를 못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부동산 뉴스 하나 간단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말하기도 떨리는데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안 오른다 하던 오피스텔 가격까지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2022년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지난 7월 보합으로 돌아선 데 이어서 8월 달에는 전달 대비 0.03% 오르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역별로 보면은 영등포, 양천, 동작, 강서구 등에 있는 서남권에서 0.09%, 마포, 서대문, 은평구 등에 있는 서북권에서 0.06%, 노원, 도봉, 강북구 등에 있는 동북권에서는 0.03%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용산, 종로, 중구가 있는 도심권 마이너스 0.01%, 강남 3구와 동남권은 0.06%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기존에는 뭐 전세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네. 이야기로 좀 많이들 외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뭐 1주택을 빼주는 그런 지금 면제해주는. 네, 네. 면제해주는 그런 지금 정책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아파트 수요를 빌라와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로 좀 분산시키는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로 조금은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성공했어요. 네네. 막 기업을 스타트업을 키워서 성공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분을 뭐
예를 들어 뭐 사모펀드 아니면 어떤 기업에다가 뭐 3천억의 매각 성공. 그래서 역시, 네. 그 다음에 그걸로 강남의 청담동에 건물 투자 이런 모습이 참. 물론 그것도 맞는 건데 그것도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돈이 다시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저희 얼마 전에 IS 동서 만났을 때 얘기 들었던 게 네. 그 여러분들도 아이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바운스 아시죠? 그 트램펄린 있는 그 체인점 네. 바운스가 IS 동서 거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도대체 왜 갖고 있냐 했더니 IS 동서가 어떤 분한테 샀는데 네. 그분이 누구인지 보니까 공차를 만들었던 그 사장님. 네. 그러니까 그분은 공차를 창업해서 공차를 팔고 매각하고 그 돈으로 바운스 창업해서 네. 바운스를 매각하고 네. 지금 또 뭐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네. 그 창업의 선순환을 이뤄가는 되게 대표적인 모델로 좀 보여서 그런 분들이 좀 네. 많아지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쵸. 자본시장에 돈도 많이 돌고 할 텐데 네. 만약에 그분이 이제 공차 팔고 나는 건물 투자할 거야 했다면은 그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죠. 물론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네. 저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싶겠냐마는 어쨌든 그런 모델들도 있으니까 네. 돈이 자꾸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그쵸,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소식은 다 전해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